저도 정치 우리 광명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원이라든지 적게는 다 형 동생. 왜냐면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해. 꼭 주먹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건 인맥이에요. 센 놈들은 절대 깡패 흉내 안 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우리나라 조폭 두목들 여기 와도 전혀 분간 못 하세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행세를 하려고 침을 뱉는 거야 내 옆에. 내 다리에 침이 묻었어. 그냥 돌아서가지고 그냥 막 한국 와갖고 이 걔네들은 절대 한국 건달들하고는 부딪힐 수 없어요. 형을 다 받고 처음에 이제 징역을 살러 간 게 청송교도소예요. 거기 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나를.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못 펴고 이것도 10cm야 여기도 묶고 이러고 다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허리를 못 펴 하늘을 못 봐. 전두환 대통령이 나랑 감옥 동기예요. 난 전두환 대통령의 대머리만 봤어. 나이 드신 분들이 가고 종전걸음으로 그 추운 안양교도소 겨울에 종전걸음을 치고 있어. 이렇게 손이 나와. 분홍수건이 나와. 그럼 거기다 이렇게 건달보다 더 안 일어나. 그렇게 한 10초를 있다가 뒤로 물러나. 좀 언론사랑 인터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편하게 해도 되죠. 항상 잡혀갈 때 19살 때 또 30살 때 그때 9시 뉴스에 그때 항상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그냥 깡패였어요. 지기 싫어하는 깡패였고 70명 80명 되는 서클의 우두머리였고 10대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삥을 뜯기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영의정을 세 분이 지내셨고 뭐 이조 판서 뭐 이런 분들 이런 집안이에요. 선비 집안이에요. 무용반에 같은 남녀공학이었는데 제일 이뻤어요. 영자가 손만 잡고 잤는데 그냥 일기장에 써냈어. 경호 오빠랑 잤다고. 무용반 선생이 그 일기를 보고 오라 그러더니 그냥 출석부 옛날에 출석부 이만했거든요. 그걸 막 갈기는 거야. 어디 어린 놈의 벌써부터 그러냐고. 나 손만 잡고 잤거든. 자기는 손만 잡고 자지 않았는 모양이지. 잤다 그러면 나 잘렸잖아요 그걸로. 학교를 그것 때문에 잘려서 착했어. 난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거리를 배회했죠. 두들겨 맞았어 한번. 불량 아들 깡패들 삥 뜯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몇 명한테 두들겨 맞았어. 내가 오기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샌드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일 새벽마다 그걸 쳤어. 이 죽여버린다. 그리고 손이 이만하게 생겼어. 막 몇 달을 치니까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 그놈들 다시 만났어. 찾아갔어. 쳐봤어. 쭉쭉 뻗는 거야. 완전 기절시켜버렸어. 처음 때려봤어 나는. 15살 때예요. 만나면 눈만 마주치면 쳤어. 우리 또래 10대들 쇠 보이는 애들만 보면 내 주먹 시험을 했어. 다 쭉쭉 뻗어 그냥. 그러다 사람이 죽었어. 19살 때 패싸움을 하다가 하나가 죽어버렸어. 그걸로 7년을 들어가 살았어요. 우리 동네 광명시는 조직이 없었어요. 동네 깡패였지. 이게 진짜 조직이구나. 우리는 그냥 세 발이 피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진짜 멋진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두목 공부를 했어요. 이병주의 지리산을 보면서. 아니 근데 거기 다른 좋은 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좋은 말들의 책을 봤으면 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야. 92년도에 출소해서 내가 애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켰고 17살부터 20대 초반까지 처음에는 15명 그리고 30명 점차 계속 늘어났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내가 다 쫓아내버렸어. 광명 사거리라는 조직의 선배들을 다 작업을 했어. 조폭 세계는 사자물이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서는 이빨이 튼튼하고 발톱이 있을 때는 왕이야. 발톱이나 이빨이 사라지면 더 센 놈한테 잡혀먹어. 그러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 악독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 내 나이가 26, 7, 8대야. 그러면서 4, 50명 이상의 동생들을 거느렸어요. 5년 동안 공고히 했지. 나는 총도 있었는데 상대 조직원에게도 쐈고. 그리고 저는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광명경찰서가 제 타겟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깽에 가까운 사람이 깽. 왜 그랬냐 하면 동생들 잘 봐주라고 다 용돈을 만날 때마다 기부였거든. 50만 원 100만 원씩 경찰들한테. 그게 만연돼 있던 그 당시에 어떤 벌써 뭐 한 30년 지났잖아. 20년 나한테 쫓겨난 사람들, 내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쳐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패가 된 거야. 그러면서 경찰 작업을 들어온 거야. 경찰 쪽에 우리를 밀고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나한테 돈 받은 반장도 그쪽에 협조를 한 거야. 그래서 내 가정집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9명이 너 사시미를 가지고 새벽에 급습을 했는데 그 집을 누가 따줬냐? 그 경찰 반장이 따준 거야. 나한테 돈을 받고 그들한테 돈을 받은. 그래서 경찰이 영화가 나오면 내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지들 사랑하는데 작업을 해라. 경찰이 이러고 들어왔다고. 나한테 돈 받은 사람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래서 내가 그 경찰들을 죽여버리려고. 경찰은 총이 있고 다 있잖아요. 총을 맞는 거예요. 사제 다이너마이트까지 구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수배가 됐어요. 또 9시 뉴스에 수배를 막 연일 때렸어요. 연일. 내가 연속범죄를 저지르니까 잡아다가 막 그리고 관에 협조한 사람들, 밀고 한 사람들 연장질을 하고 다 병을 만들고 구형을 사형받았어요. 검사하고 계속 싸웠어. 나는 이 숙이는 게 없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아까 그 형사 있죠. 두들겨 패버려서 판사 앞에서. 그 다음 재판사 앞에서 우리는 꽁꽁 묶여서 받았어요. 사형을 구형받고 판사가 20년을 줬어요. 1심 때. 그리고 항소심에 15년을 줬어요. 한량들이 있었고 옛날에 깡패들이 있었지만 1세대는 김도한 시절 조직화되지 않은 깡패 무리들이었고, 그리고 2세대는 우리나라 아마 조직 사건 중에 탑이었을 거예요. 정치와 결탁했던, 정치의 하수인이 됐던 그 다음 세대죠. 용파리 사건, 전두환 정권이 새로 창당하는 김영삼 당사를 부셔버려라 했어.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에요? 조폭을 시켜서 니네들한테 이권을 주겠다. 용팔이라는 분을 전라도 건달들을 시켜서 100여 명? 그 당사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때리는 일이에요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는 가장 잔인했던 이제 사건 중에 하나는 서진 룸사롱 사건. 그 사건은 4명이 룸사롱에서 죽었고
야구방망이로 확인 자살 다 하고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2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총 6명이 죽었죠. 그래서 조폭들은 절대 이제 자기들끼리 세를 확장하기 위해 싸우지 않아요. 뉴스에서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조폭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조폭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각 지방마다 전부 다 모임이 있어. 보통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다 두목들이야. 내 밑으로도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도 많아. 성남 국제마피아. 엊그저께 전화했더니 형님 죽겠습니다. 대검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고 자기를. 저도 정치 우리 광명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원이라든지 적게는 다 형 동생. 왜냐면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해. 꼭 주먹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건 인맥이에요. 그리고 그 표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다니까. 호남 쪽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난하게 만들었어. 다 영남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호남 쪽 김대중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서 뭐 경제 발전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냥 농사만 짓거나 바다에서 뭘 캐먹거나 거기에 기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생소한 서울로 올라와서 타 지역에 와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인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호남 건달들이 잔인하게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서울 경인지방 조직들이 약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김도한 시절부터 서울 경인지방 풍요로웠잖아. 그래서 먹고 살았어. 근데 호남시 세력들이 외부에서 올라와서 자리를 만들게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평온했는데 그래도 대형도 하고 싸움도 엄청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다 양존하며 살아요. 걔네들은 절대 한국 조폭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반바지를 입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안산 원곡동을 갔어요. 원곡동 거기는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내에 깡패들이 있어. 조선족 깡패들. 내가 뭐를 하고 있었냐? 뽑기를 좋아해 애들처럼. 근데 등치 크고 내 등치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깡패치고. 뒤로 세 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아봤더니 등치 큰 놈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자세가 불량하잖아 걔네들은. 근데 센 놈들은 절대 깡패 흉내 안 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우리나라 조폭 두목들 여기 와도 전혀 분간 못 하세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행세를 하려고 침을 뱉는 거야 내 옆에. 담배를 피고 연기를 내 쪽으로 내뿜으면서 뒤에서. 아주 건방진 놈들이죠. 침을 찍찍 뱉는데 내 다리에 침이 묻었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놈들을. 나 혼자서 그냥 돌아서가지고 그냥 막 싸다고 그냥 막 여기를 막 그냥 막 때려버렸지 내가. 도망가더라. 깜짝 놀라잖아 갑자기. 욕하는 것도 막 있잖아 막. 깡패 들리고 있잖아. 이거 깜짝 놀란 거야. 어디 한국 와고 걔네들은 절대 한국 건달들하고는 부딪힐 수 없어요. 걔네들 세계에서 걔네들 이권에 관여해요. 독방에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혼자 독방에 넣으면? 너무 힘들겠죠. 형을 다 받고 처음에 이제 징역을 살러 간 게 청송교도소예요. 거기 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나를. 이유도 없어. 그냥 길을 꺾으려고 사슬로 묶어. 사슬로 온몸을.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못 펴고 그냥 이것도 10cm야 여기도 묶고 이러고 다녀. 접견을 갈 때는 고무신을 주는데 235짜리 검은 고무신을 줘. 엄지발가락만 들어가. 사람을 비참하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허리를 못 펴 하늘을 못 봐. 죄인이라 하늘을 우러러볼 자격이 없다. 내 옆방에 사람도 죽어나가고 자살 못 견디니까 이런 거 수치와 소모를. 그럴 때 직원들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카타칼 있죠. 일선근무자들은 다 갖고 다녀야 돼. 그걸 왜 갖고 다녀야 되면 자살 방지용이야. 목 매달으면 바로 문 닫고 끊어야 돼. 빨리 끊어서 목 매단 끈 있죠. 그걸로 끌고 가는 걸 봤어. 그 당시 청송은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어요. 들고 가야 되잖아 들것에. 이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이 왔어. 우리가 사람 대접 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살았나 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15년을 다 살고 나가면 그때 막 시작이었는데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다 기성세대로 자리를 잡고 집도 있고 뭐 어디 다 있을 텐데 나는 그때 나가서 빈털터리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명품을 만들자 나를. 내 인간 그냥 품성이나 뭘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양을 하기 시작했어. 단전호흡을 배우고 명상을 하는 법을 배우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다가 나는 밤을 샌 적도 많고 내가 여기 정말 잘 들어왔구나. 뭐 환희의 첫날이 너무 많았어. 책 한 권을 보면서 언더럭을 한 줄만 할 수 있는 책을 건지면 15,000원짜리 책, 2만원짜리 책이라도 성공한 거라고 해요. 결국 난 인문학 쪽으로 많이 가고 형 이상학적으로 긴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랑 감옥 동기예요. 안양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난 전두환 대통령의 대머리만 봤어. 그리고 손만 봤어. 전두환이 누가 어디 있었냐면 교무과 2층 컨테이너 박스에 따로 수용을 했어. 근데 내 방이 딱 이 각도가 보여. 나이 드신 분들이 가고 종종 걸음으로 그 추운 안양교도소 겨울에 종종 걸음을 치고 있어 이렇게. 그럼 손이 나와. 분홍수건이 나와. 그럼 거기다 이렇게 건달보다 더 깊어. 안 일어나. 그렇게 한 10초를 있다가 뒤로 물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대망을 한 번만 사회에서 읽었다면 결코 여기 이렇게 수인된 몸으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책으로 유명해졌어요.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으로 다 망해버리고 좌절해 있을 때 일본 신문에 연재를 했던 거예요. 어떤 그 막부정권 260년의 토대를 일본 작가가 몇십 년 동안 연재를 한 거예요. 그거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등장인물도 엄청나고 대화실록 소설이 그렇듯이 굉장히 방대하고 책도 15권이야. 400쪽 500쪽 깨알 같은 6포인트짜리 글씨로. 저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15년 동안 15번을 읽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살 때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죽은 뒤에도 영생을 누리고 어떤 자는 일시적으로 흥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다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서 나는 흥할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10대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기의 체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난 여기 안 왔을 거야. 그래서 난 모든 걸 체험했잖아. 정말 흉악한 모든 범죄를 내가 다 해봤잖아. 그런 자가 결국 문신도 있고 17살 때
이건 칼자국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후에 다시 또 나이를 먹고 잘가름도 있잖아. 이런 것들 문신을 하고 다니는 자들은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워해달라고. 나이가 50 넘어서 이러한 문신이 있는데 야쿠자 문신으로 다시 컴프라치라 그러죠. 뒤덮는 사람들이 있어. 뭐 때문에 50이 넘어서 손자를 볼 나이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영생을 좀 하고 싶어. 영생 아세요? 영생 아무도 못했죠. 제 기준의 영생은 이런 거예요. 삼성가가 있는 한 이건희는 언급되죠. 이병철은 언급되죠. 그럼 살아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가가 있는 한 정주영이는 살아있다고 봐요. 항상 회자되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얼룩진 발자국이 있었지만 남은 생 동안 그걸 지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청소년들 강의라든지 또 목회 활동도 좀 할 생각으로 신학대학도 지금 가려고. 그게 제 꿈이에요. 소박한 꿈.